저는 72살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편도표만 끊으셨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지요. 금방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사실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매일 밤 빈자리를 보며 울었어요. 40년 동안 다음에 가자, 내년에 가자 하며 미뤘던 파리 여행.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곳을 이제야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주머니 속 차가운 반지를 만졌습니다. 아내의 결혼 반지였지요. 여보, 미안해. 이제라도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에펠탑을 보러 간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를 생강에 띄워 보내고 저도 그만. 그런데 말입니다. 12시간 후 파리의 작은 지하철역에서 은발의 프랑스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지요. 죽으러 떠난 여행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의 반지를 생강에 띄우고 그만 모든 것을 끝내려 했어요. 하지만 일단 아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몽마르트르는 봐야겠다는 생각에 지하철을 탔죠. 몽마르트르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사람들이 쏟아지듯 나오는데 저만 홀로 멈춰 서 있었죠. 프랑스어 안내판이 빼곡한 역사 안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관광 안내서를 펼쳐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이, 꼬레행. 누군가 제 가방을 확 잡아채더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죠. 그 가방 안에는 아내의 반지와 사진첩,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한국말이 통할 리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도둑이야.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은발의 프랑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들고 소매치기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박영수 선생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같이 쫓아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프랑스 할머니가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72살에 이렇게 뛸 줄은 몰랐습니다. 마리 할머니는 놀랍게도 지름길을 알고 있었죠. 이쪽으로, 저 모퉁이에서 막아요. 결국 우리는 소매치기를 잡았습니다. 마리 할머니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자 그는 가방을 내던지고 도망쳤어요. 가방을 받아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났죠. 그때 마리 할머니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영수 선생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마리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에 보낸 편지 받으셨죠? 40년 전 편지라니요? 저는 그런 편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무슨 편지 말씀이신지. 마리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럼 정말 모르고 오신 건가요? 저는 40년을 기다렸는데 마리 할머니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집에 가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박 선생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랍게도 한국 물건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한국 도자기, 한복을 입은 인형, 심지어 벽에는 한국 민화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남긴 것들이에요. 40년 동안 고스란히 보관했죠.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마리 할머니가 서재로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닐에 쌓인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이 편지 1984년에 쓰인 거예요. 한국으로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죠. 편지를 펼쳐보니 바랜 잉크로 쓰인 한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수연이.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프랑스 교환학생으로 왔던 김수연. 제 첫사랑이었죠. 그녀를 아시는군요. 마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파리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수 씨, 당신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네요. 저는 파리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 편지를 받는다면 언젠가 파리에 와주세요. 몽마르트르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나니 집도 이사하고. 수연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끝까지 당신을 기다렸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마리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유리 밀폐용기에 든 김치였습니다. 수연이 레시피로 제가 담근 거예요. 그녀가 늘 말했어요. 영수 씨가 좋아하는 김치 마시라고. 김치를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던 그 맛이었어요. 51년 전 수연이가 만들어준 김치 맛이었죠.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맛을 다시 느낄 줄은. 그런데 마리 할머니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40년을 기다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리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 딸이에요. 1973년생. 당신이 떠난 후에 태어났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972년 겨울, 제가 군 입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럼, 혹시, 네, 박 선생님. 수연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그 아이가 지금 파리에 살고 있어요. 이름은 마리예요. 한국 이름은 박미리. 박미리, 제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마리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준비되셨나요? 제세장 빗속의 고백과 놓친 기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게 딸이 있다니. 51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이. 다음날 오후 2시 소피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마리 할머니와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정오쯤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산도 없는데. 호텔을 나선 저는 비를 맞으며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1년 만에 만나는 딸인데요. 공원에 도착하니 마리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 이렇게 비를 다 맞고. 일단 저기 카페로 가요. 작은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소피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리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 때문에 못 온대요. 내일로 미루자고.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안도감도 들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았거든요. 마리 할머니는 어떻게 수연이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마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1971년에 만났어요. 파리 대학 도서관에서요. 수연이 불어를 잘 못해서 제가 도와줬죠. 그때부터 매일 만났어요. 수연은 제 유일한 친구였고 저는 수연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요? 네. 수연이 혼자 아이를 낳을 때도 키울 때도 제가 옆에 있었어요. 소피는 저를 진짜 이모처럼 따랐죠. 마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랑할 용기가 없었죠. 수연이 당신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파리에 와서 생강에 반지를 띄우려고 하셨죠? 마리 할머니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놀라서 쳐다보니 마리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가방 속 반지를 봤어요. 그리고 박 선생님의 눈빛에서 느꼈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상실에 대해,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영민이었어요. 한국에서 날아온 것이었죠. 너 어떻게 여기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민이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때 마리 할머니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영민이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왔어요. 영민 씨죠? 드디어 만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영민이가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마리 할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아버지가 파리에 가신다고 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내가 앉아서 얘기해요. 마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앉아 영민이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1984년에 프랑스에서 온 편지들이에요. 수연 씨가 보낸 거죠. 편지를 펼쳐보니 수연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개봉된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이 편지들을 숨기신 거예요. 아버지가 못 보시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이 편지들을 숨겼다니. 처음엔 화가 났어요. 영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일기장을 보고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잃을까봐 두려우셨던 거예요. 마리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연 씨 친구분을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수소문해서 마리 할머니를 찾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오신다고 연락드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마리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매치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몽마르트르역에서 기다린 건 맞아요. 영민 씨가 보내준 사진으로 알아봤죠. 영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 거예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영민아, 고맙다. 그런데 아버지, 영민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리 할머니와는 정말 그냥 친구 사이신 거죠? 제가 당황해서 마리 할머니를 봤더니 그녀도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직은 친구예요. 마리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은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소피를 만나기 위해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리 할머니가 제 맞은편에 앉아 계속 시계를 보고 계셨어요. 곧 올 거예요. 소피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거든요. 하지만 마리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아니, 수연을 빼닮은 51세의 여자였죠. 소피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와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소피는 천천히 저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앉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를 내려다보며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51년간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소피야. 마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저는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할 말만 하고 갈게요. 소피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기다리다가 결국 혼자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시냐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끝이 떨려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지만 소피의 눈빛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소피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피야. 아니, 미리야. 아빠는 정말 몰랐어. 편지를 받지 못했단다. 편지요? 소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 사진을 보면서 말이에요. 저를 재울 때마다 아빠는 언젠가 올 거야 라고 했어요. 매일 밤 51년 동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피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이 되면 혼자 숨어서 울었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면 출장 갔어 라고 거짓말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어요. 밤늦게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리야,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군대에 가야 했고 그 후에는 집도 이사하고 정말 편지를 받지 못했단다. 만약 알았다면. 만약이요? 소피가 차갑게 웃었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쨌을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신 분이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프랑스로 오셨을 거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젊은 시절에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연을 찾아왔을까요? 순간 정직해지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아마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어리고 겁도 많고 가족들 반대도 심했으니까. 소피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자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어요. 마리 할머니가 다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소피야, 내 아버지도 최근에 아내를 잃고 많이 힘드셨어. 그래서 이렇게 파리까지 오신 거야. 하지만 소피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은 그만하세요, 이모.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소피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건 단순히 피가 섞인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그냥 엄마의 첫사랑이었던 낯선 관광객일 뿐이에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미리야,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불렀어요. 소피가 돌아보며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예요. 미리는 엄마만 부르던 이름이거든요. 당신이 부를 자격은 없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던졌어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51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카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마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수 씨, 소피도 너무 오래 상처받고 살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주머니 속 안에의 반지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리 할머니, 저는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51년 전에도 지금도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아내도 저를 떠났고 이제 딸도 저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생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파리에 왔을 때의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인 건가? 손 안의 반지가 마지막 결심을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피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기다렸어요. 혹시나 소피가 마음을 바꿔서 연락할까 하는 헛된 기대였죠. 마리 할머니도 소피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소피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마리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아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51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리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지금 어디세요? 호텔에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당장 생루이 병원으로 오세요. 급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소피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생루이 병원으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손이 떨려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발 괜찮아라.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아직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딸을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마리 할머니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직장에서 나오다가 길을 건드는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마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다리 골절과 뇌진탕이래요. 그래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의식은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리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이 왔다는 걸 말했더니 보기 싫다고 해요.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거부하는 소피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또 다른 충돌. 1시간쯤 기다린 후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짧게 면회하세요. 마리 할머니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소피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약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소피야, 걱정되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걱정요? 소피가 비웃듯 말했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제 존재 자체를 몰랐으면서 지금 와서 걱정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소피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초라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소피는 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싫어했던 거예요. 미리야, 소피라고 하세요. 소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리고 빨리 가세요. 저는 지금 아파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소피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처음으로 소피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는 당신 이름만 불러도 울었어요. 이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자랐어요. 소피가 계속 말했어요. 어릴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빠는 분명히 멋진 사람일 거야. 그래서 엄마와 이모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야. 저는 소피 곁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소피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아빠는 그냥 엄마를 버리고 간 사람이구나.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엄마는 그런 사람을 평생 기다렸을까? 소피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을 만나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더 화가 나요. 왜 그럼 진짜로 찾아오지 않았냐고요. 저도 울음이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51년이 돌아오나요? 소피가 흐느꼈어요. 엄마가 돌아오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마리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소피의 손을 잡았어요. 소피야, 이제 그만 울어라. 몸에 안 좋아. 소피가 마리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소피도 저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뿌리는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는 것을요. 소피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어. 허락해 줄 수 있을까? 소피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거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일 후 소피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깁스를 한 달 정도 더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 할머니와 함께 퇴원 수속을 도와드리려고요. 정말 안 도와주셔도 돼요. 소피가 휠체어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사흘 전처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소피야.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기분이 드는지. 복잡한 기분이라니?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시잖아요. 그게 더 혼란스러워요. 소피의 솔직한 말에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마리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피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집에서 며칠 쉬어야겠네. 마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모,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아니야, 깁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생활해? 영수 씨도 계시니까 걱정 없어. 소피가 잠깐 저를 쳐다봤다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마리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소피를 침실에 눕혀드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영수 씨, 마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사실 숨겨둔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뭔가 있다는 건가요? 저는 놀랐어요. 마리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를 더 썼어요. 마지막 편지요? 네. 그런데 이 편지는 너무 슬퍼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담겨 있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당신과 소피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요. 40년 동안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침실에서 소피가 불렀어요. 이모, 뭘 그렇게 속삭이고 계세요? 마리 할머니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소피야,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침실로 가자. 우리는 모두 소피의 침대 주변에 모였어요. 마리 할머니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너무 오래되어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이걸 보여주면 너희 둘 다 너무 아플까봐 40년 동안 고민했어요. 마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피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엄마가 쓴 편지예요. 수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썼어. 너무 아파서 글씨도 제대로 못 썼지만 끝까지 쓰려고 했어. 마리 할머니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글씨가 많이 흐릿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수연의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리 할머니가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혹시 우리가 끝내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편지가 언젠가 당신께 전해지길 바라요. 저는 벌써 눈물이 났어요.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모두가 어렵고 상황도 어려웠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소피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미리에게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시대와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라고. 마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미리야, 만약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지 말아라. 엄마는 평생 당신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 사랑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후회한 적은 없단다.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수 씨, 미리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아서 고집이 세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려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꼈어요. 편지는 이렇게 끝났어요. 언젠가 우리 셋이 하늘에서 만나면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냅시다. 영수 씨, 사랑해요. 침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셋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마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아버지와 너를 걱정했어. 소피가 편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저는 엄마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소피. 수연이는 끝까지 사랑했어. 그리고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랐어. 소피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요. 소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51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 소피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지만 소피가 말을 이어갔어요. 알고는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소피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혼자 키우는 아들이 있어요. 루카스라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있다는 건가요? 네, 11살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할아버지에 대해 말해본 적이 없어요. 마리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루카스는 정말 착한 아이야. 소피 닮아서 고집은 좀 세지만. 소피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딸만 찾은 게 아니라 손자까지 있다니. 고마워, 소피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소피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 아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정말로요? 루카스가 계속 물어봐요. 이모가 말한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마리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 정말 호기심이 많아요. 영수 씨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11살인데 좀 활발해요. 소피가 살짝 걱정하는 듯 말했어요. 혹시 시끄럽게 굴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소피야.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마리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루카스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소피가 다쳤을 때도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 걱정했어요.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소피가 제안했어요. 루카스가 축구하는 걸 좋아해서 항상 공원에 가거든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자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오후 몽마르트르 근처 작은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 할머니와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소피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 와요. 소피가 손을 흔들었어요. 멀리서 축구공을 차면서 뛰어오는 아이가 보였어요. 갈색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은 루카스였습니다. 루카스는 저희 앞에 서더니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봉주, 그랑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다니. 루카스야, 인사해. 소피가 말했지만 루카스는 이미 제 앞에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루카스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피를 쳐다봤어요. 한국어를 아나요? 이모가 몇 마디 가르쳐 줬어요. 마리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루카스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랑빠, 코레 한국 어디예요? 한국은 아주 먼 나라란다. 비행기로 12시간 가야 해. 우와, 정말 멀어요. 루카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피가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정말 호기심이 많았어요. 제 손을 자세히 보더니 결혼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루카스가 제 반지를 가리켰어요. 이건 할머니 반지란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요? 어디 계세요? 루카스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하늘나라에 계셔. 저는 루카스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했어요. 루카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하늘나라에 있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루카스는 자신의 외할머니인 수연을 모르고 자란 거였죠. 할머니는 아주 예쁘셨어. 너희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단다. 정말요? 저희 엄마가 예뻐요? 루카스가 소피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소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루카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제일 예뻐요. 루카스가 크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 내 엄마가 정말 예쁘다. 루카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그랑빠도 할아버지 배워요. 할아버지? 제가 따라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루카스가 천천히 발음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루카스를 따라 말했어요. 잘했어요. 루카스가 박수를 쳤어요. 소피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루카스가 선생님 하네요. 마리 할머니도 흐뭇하게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 같은 건 모르죠. 루카스는 제게 축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72살이라 뛸 수는 없었지만 벤치에 앉아서 루카스가 공을 차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랑빠, 봐요. 루카스가 멋지게 골을 넣으며 소리쳤어요. 우와, 루카스 정말 잘한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루카스가 뛰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랑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그 말에 소피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루카스,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어떡해? 하지만 루카스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서 외로워해요. 그랑빠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루카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아이는 복잡한 어른들의 감정 같은 건 모르고 그저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루카스야, 고마워. 할아버지도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소피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소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루카스가 좋아하니까 가끔 만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루카스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야호, 그랑빠랑 또 놀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우리 사이의 벽을 녹여주고 있다는 것을.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루카스는 제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루카스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알려줬습니다. 헤어질 때 루카스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랑빠, 내일도 만나요. 그래, 내일도 보자. 소피가 목발을 짚으며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루카스가 정말 좋아하네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저도요, 소피야.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손자의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마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인가 봅니다. 루카스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소피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 할머니가 루카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사이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소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마리 이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마리 할머니요? 좋은 분이죠.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그게 아니라요. 소피가 제 말을 끊었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말이에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72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소피야, 그건. 이모는 40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소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를 돌보고 저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행복은 늘 뒤로 미루셨죠. 저는 마리 할머니의 삶이 그랬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이모가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4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에요. 소피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리 이모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소피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리 할머니는 정말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72세에 찾아온 설렘. 다음 날 오후 마리 할머니와 생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루카스는 학교에 가고 소피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마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쉬어가요. 마리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아드님이 걱정하시지 않을까요? 영민이는 괜찮다고 해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된다고. 마리 할머니가 잠시 조용해지셨어요. 그러다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영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저는 다시 외로울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리 할머니,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리,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마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그 말을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나 동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한국 디스 파리, 인생의 기로. 그날 밤 호텔에서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영민아, 사실 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영민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요? 누구를요? 말이라는 분이야. 너희 누나, 소피의 이모뻘 되는 분이지. 영민이가 한참 조용히 있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그런데, 혹시 파리에 남으실 생각이세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 거예요. 영민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마리 할머니와 다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 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주시겠어요? 마리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한국을 떠나시겠다는 건가요? 네, 72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어요. 나이가 얼마나 남았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이에요. 마리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소피와 루카스에게 저희의 결정을 말하자 두 사람 모두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소피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가 혼자 사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루카스는 더욱 신이 났어요. 그랑빠가 계속 여기 있어요? 야호! 그날 저녁 우리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리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소피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할아버지, 엄마, 손자, 3대가 함께하는 가족이요. 루카스가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말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꿈 같았어요. 죽으러 떠났던 여행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마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수 씨, 앞으로 많이 의지할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마리. 당신이 저에게 다시 살 이유를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반지를 꺼내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볼게. 당신도 하늘에서 축복해 주세요. 생강의 반지를 던지려던 손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72세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영수 할아버지의 파리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절망스러웠던 때가 있으셨나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72세에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죽음을 생각하며 떠났던 여행에서 새로운 사람과 가족을 만나셨으니까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절망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